1994년 10월 경상남도의 일이었다. 경남 하진군의 작은 이불집에서 며느리와 7살 손녀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다. 옷 몇 벌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불도 식기도 아이의 장난감도 모두 그대로였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운영해온 이불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솜트는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가게에서 두 사람만 사라진 것이다. 남편이 장거리 운전해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가출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도 전입 기록은 하나도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8년 후 아내의 행방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1988년 봄 경남 하진군의 한 미싱 공장에서 일하던 23살의 정숙은 중매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 병수 당시 27살의 트럭 운전사였다. 그의 어머니인 영자는 하진군에서 30년이나 이불집을 운영해온 여장부였다. 읍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시골이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집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정숙의 친정어머니인 순자는 당시 50살이었다. 하진군 외곽에서 작은 채소 노점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순자는 딸에게 결혼을 권했다. 미싱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만 밟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했다. 정숙도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1988년 가을 결혼식이 열렸다. 시집온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시어머니 영자의 눈초리가 매서웠다. 환영의 말은 짧았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일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이불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고 배달을 나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하루 18시간 쉬는 날은 없었다. 시아버지 상철은 당시 57살로 과묵한 사람이었다. 아내 영자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바깥일만 보는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동이나 마찬가지였다. 1989년 달 소영이 태어났다. 아이가 생기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정숙은 갓 태어난 아기를 등에 업고 일했다. 아이가 울면 등에서 내려 젖을 물리고 다시 업었다. 시어머니 영자는 손녀를 예뻐하면서도 며느리의 노동을 줄여줄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이제 식구가 하나 늘었으니 더 벌어야 한다며 일을 늘렸다. 정숙은 친정어머니 순자에게 하소연했다. 엄마 정말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만 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1990년대 초 시골에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며느리의 투정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순자 또한 그렇게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딸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 무렵 남편 병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병수는 트럭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갔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날에는 을의 소주 냄새를 풍겼다. 처음에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와 잠만 잤다. 그것이 차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집, 꼬리, 이게 뭐야?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냈고 어느 날 처음으로 손을 댔다. 밀치는 정도였다. 정숙은 놀랐지만 남편이 술김에 실수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밀치던 손이 주먹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병수가 폭력을 휘두른 다음 날 시어머니 영자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다. 네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왜 생겨. 정숙은 눈물을 삼켰다. 얼굴과 팔에 멍이 들어도 이 집에서 정숙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시아버지 상철은 아들의 난폭함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늘 그랬듯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다. 정숙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등에 업힌 소영이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따라 울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이불집 기계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1988년 가을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정숙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병수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윽고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주먹이 날아왔다.
밥이 마음에 안 든다.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말대꾸를 했다. 이유는 그때그때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정숙의 얼굴에서 멍이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멍이 생겼다. 병수는 트럭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며 2, 3일에 한 번꼴로 집에 돌아왔다. 그가 집에 없는 날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이불집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맞을 일은 없었다. 문제는 그가 돌아오는 날이었다. 대문 앞에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면 정숙은 몸부터 굳었다.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들어올까? 술은 얼마나 마셨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병수가 새벽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 상태였다. 정숙이 방에서 나와 물을 끓이려 하자 병수가 소리쳤다. 집주인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잠이 오냐?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병수의 폭력은 유난히 심했다. 소영이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잠이 깨울기 시작했다. 5살 아이가 방구석에서 이불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병수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더욱 짜증을 냈다. 정숙은 얻어맞으면서도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돌렸다. 등 뒤로 발길질이 날아왔지만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영자는 며느리의 부은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툭 던졌다. 오늘 주문이 많이 밀렸다. 정숙은 부은 눈으로 작업장에 들어가야 했다. 그 무렵이었다. 병수의 외도가 발각된 것은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미란. 당시 27살이었다. 병수와 몇 년째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트럭 운전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들의 대부분이 미란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정숙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 한 장 때문이었다. 여자의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다. 정숙은 손이 떨렸다. 남편이 돌아온 날 정숙은 따져 물었다. 이 쪽지 뭐야? 병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남편 주머니를 뒤져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다. 정숙은 부엌 바닥에 쓰러졌다. 병수는 차갑게 서서 다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뱉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가정폭력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치부되었고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는 며느리는 버릇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돌아오는 말은 정해져 있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정숙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남편의 주먹은 점점 더 거세지고 시댁의 벽은 높아져만 갔다. 소영이가 아버지의 폭력을 눈앞에서 보는 날이 늘어갔다. 아이는 아버지가 소리치면 방구석에 숨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6살 아이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정숙은 어느 날 잠든 소영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까지 이 집에서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것.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 정숙은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언제 운전을 나가는지 패턴을 관찰했다. 시부모가 몇 시에 잠드는지 확인했다. 이불집 수입에서 몰래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다. 정숙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 순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오직 혼자였다. 1994년 10월의 어느 날 병수가 서울 쪽으로 장거리 운전을 나간다고 했다. 이틀은 걸릴 거라는 말을 남기고 트럭에 올라탔다. 정숙은 대문 앞에 서서 트럭의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밤이었다. 저녁 식사를 평소처럼 준비했다. 시어머니 영자와 시아버지 상철 그리고 소영이까지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내일 배달할 이불 이야기를 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새벽에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약속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숙에게 이 집에서의 내일은 없었다. 밤 10시가 넘었다. 시아버지 상철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영자도 가게 문단속을 마치고 안방 불을 껐다. 정숙은 소영이를 재우고
방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귀를 기울였다. 안방에서 들려오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다. 시계 소리만 이 방안을 울리고 있었다. 자정이 지나서였다. 정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소영이 곁에는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가 있었다. 옷 몇 벌 소영이, 옷 3벌, 그리고 몇 달에 걸쳐 모은 현금이었다. 금액은 많지 않았다. 이불집 수입에서 1,000원, 2,000원씩 빼돌린 것이 전부였다. 정숙이 소영이를 깨웠다. 소영아 일어나. 7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어디가 정숙은 아이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조용히 해야 해. 엄마랑 같이 나가는 거야. 소영이는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이미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버지가 소리치는 밤이면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 웅크리던 아이였다. 정숙은 소영이에게 겉옷을 입혔다.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소영이의 손을 잡았다. 방문을 열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정숙은 숨을 멈췄다. 안방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루를 건넜다. 현관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댔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시벌 새벽에 공기가 차가웠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걸어갔다. 대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숙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이불집의 낡은 간판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6년을 보낸 집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솜을 트고 밥을 짓고 맞고 울었던 곳이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다. 소영이를 업었다. 아이는 엄마 등에 바싹 붙어 다시 잠이 들었다. 정숙은 어둠 속을 걸었다. 가로등도 드문 시골길이었다. 하진군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새벽길에 인적은 없었다. 자신의 발소리와 등에 업힌 소영이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매표소 앞에 섰다. 정숙은 출발 안내판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부산, 광주, 태백, 강릉, 가장 먼 곳이 어딜까 찾았다. 연고가 없는 곳이어야 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 남편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곳이어야 했다. 강원도 태백, 경상남도에서 한반도 반대쪽 끝이었다. 산골 마을 경상도, 사람이 갈 일이 없는 곳이었다. 정숙은 태백행표를 샀다. 새벽 첫 차가 출발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몇 명 없었다. 소영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진 읍내의 불빛이 하나둘씩 멀어져 갔다. 버스가 외곽으로 빠져나가자 어둠 속에 논밭이 펼쳐졌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친정어머니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순자에게 말했다가 병수가 친정에 쳐들어가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정숙은 소리 죽여 울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잠잘 곳은 있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따리 하나와 얼마 안 되는 현금, 그리고 무릎 위에서 잠든 소영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집에 있다가는 죽는다는 것. 남편에게 맞아 죽거나 마음이 먼저 죽거나 어느 쪽이든 결말은 같았다. 소영이마저 그 안에서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정숙은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게. 아이는 대답 없이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버스는 밤새 달렸다. 경상도를 벗어나 충청도를 지나 이윽고 강원도의 산길로 접어들었다. 해가 뜨고 다시 중천에 솟았다.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논밭 대신 산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10월의 강원도 산자락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버스가 태백시 버스터미널에 멈췄다. 정숙이 소영이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다.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경남보다 훨씬 차가웠다. 해발 600m가 넘는 고원도시. 과거에는 석탄 산업으로 번성했지만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인구가 유출되어 가던 도시였다. 거리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문 닫은 상점들이 눈에 띄었다. 소영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여긴 어디야? 정숙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살 곳이야. 소영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7살 아이에게 이 낯선 도시의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정숙은 터미널 앞에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 전입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인 29살 여자와 7살 아이. 태백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틀 후 병수가 집에 돌아왔다. 서울에서 짐을 내리고 하진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길이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불집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기계가 멈춰 있었다. 병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영자가 안방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영자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년이 도망갔다. 병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누가요? 정숙이가. 소영이 데리고 도망쳤어. 병수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장롱을 열어보았다. 정숙의 옷은 대부분 그대로 걸려 있었다. 소영이 옷도 몇 벌만 없어졌다. 병수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없었어요? 영자는 이틀 전 새벽이라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이 비어 있었다고 했다. 영자는 처음엔 친정에 간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병수는 바로 차를 몰아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하진군 외곽의 작은 집. 채소 노점 좌판이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 병수가 대문을 발로 찼다. 순자가 놀라 나왔다. 병수가 소리쳤다. 마누라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이 숨겨준 거 아니에요. 순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소린가? 정숙이가 왜 마누라가 소영이 데리고 도망쳤다고요?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망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정말로 몰랐다. 딸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어디로 갔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정숙은 친어머니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병수는 믿지 않았다. 모녀가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숨겨줬으면 가만 안 둡니다라며 소란을 피웠다. 노점 좌판을 뒤엎고 대문짝을 발로 찼다. 순자는 정말 모른다고 했다. 이웃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나와 병수를 말렸다. 병수는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다. 며칠 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남편 측의 태도는 처음부터 일관되었다. 시어머니 영자는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투덜거리더니 애 데리고 가출한 겁니다. 병수도 같은 말을 했다. 가정사가 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나간 겁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편 측의 증언을 들었다. 성인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자의에 의한 가출로 볼 수 있었다. 1994년 지방경찰서의 현실이었다. 성인 여성의 가출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사건은 가출 추정으로 처리되었다. 병수는 경찰에 맡기고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다. 스스로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주민등록을 열람했다. 정숙의 전입 기록을 확인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록은 백지였다. 거주 불명 상태였다. 정숙은 어디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딸 소영이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모녀는 서류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병수는 트럭 운전사라는 직업의 이점을 활용했다. 전국을 도는 장거리, 운전 틈틈이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경남 인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까지 아내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미신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정숙의 옛 동료들을 찾아가 연락 온 적 없느냐, 알고도 숨겨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순자의 집에는 몇 번이나 쳐들어가 딸의 행방을 대라며 소란을 피웠다. 순자는 그때마다 모른다고 버텼다. 실제로 몰랐다. 넉 달이 지나도 아무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어딘가에 아내와 딸이 숨어 있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전입신고가 없으니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그 사이 태백에서는 정숙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낯선 도시에 도착한 첫날 밤 모녀는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잠을 잤다. 보따리를 베개 삼아 소영이를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신분증을 내보일 수 없는 처지였다. 주민등록을 보이는 순간 흔적이 남을 수 있었다. 정숙은 신분을 숨기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태백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구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이었다. 소영이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엄마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게 주인이 아이를 안쓰럽게 여겨 밥을 챙겨주었다. 정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하진의 이불집에서의 노동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된 일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번 돈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점이었다. 작은 단칸방을 얻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반지하 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 틈으로 외풍이 들어왔다. 그래도 모녀만의 공간이었다. 소영이가 처음으로 엄마 곁에서 안심하고 잠든 밤, 정숙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도망친 지 1년이 지났다. 정숙은 그동안 친정어머니 순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연락하면 위험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병수가 순자의 전화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정숙은 태백 시내의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침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2번, 3번, 4번. 수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순자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다. 정숙이 맞니? 지금 어디 있니? 살아는 있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년 동안 딸의 생사도 모른 채 버텨온 어머니였다. 엄마, 나 잘 있어. 소영이도 잘 있어.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어딘지는 말 못해. 그 사람한테 알려지면 찾아올지 몰라.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았다. 알았어. 안 물을게. 사람만 있어주면 그걸로 됐다. 엄마, 그 사람이 찾아와도 정말 모른다고 해야 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순자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정숙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후로 순자는 병수가 찾아올 때마다 모른다고 버텼다.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감사했다. 그 사실 하나가 순자를 버티게 했다. 정숙이 태백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식당 설거지, 공장 자벽부 시장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신분증을 낼 수 없으니 제대로 된 고용 계약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일만 전전했다.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생활이 반년 이상 계속되었다. 어느 날 정숙은 태백 시내를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한 상가 건물 앞에 점포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1층 상가, 보증금 상담. 정숙은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불. 6년간 시어머니 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솜을 텄다. 부당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몸에 익힌 기술만은 진짜였다. 솜의 상태를 손끝으로 파악하고 기계의 속도를 조절하며 이불의 두께를 균일하게 맞추는 일. 정숙은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다. 건물 주인을 찾아갔다. 김성진 당시 50대 초반이었다. 태백시에서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였다. 과거에는 섬유 관련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산업이 바뀌자 부동산으로 방향을 튼 사람이었다. 정숙이 점포 임대에 대해 묻자 김성진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데리고 이불집을 하겠다는 것이 의아해 보였다. 보증금은 있소.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에는 자신 있습니다. 김성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보증금을 대폭 낮춰주었다. 어차피 몇 달째 비어있던 점포였다. 이불이라도 들어오면
건물에 온기가 돌 것이었다. 정숙은 모아둔 돈으로 중고 솜틀 기계를 들였다. 태백에서 폐업한 이불집에서 기계를 헐값에 사왔다. 직접 분해해서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했다. 시어머니 밑에서 기계 수리까지 배운 보람이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정숙은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하진의 이불집에서 듣던 것과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이 기계는 자신의 것이었다. 느낌이 전혀 달랐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태백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였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이불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노인들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이불 수선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정숙의 솜씨를 보면 태도가 달라졌다. 솜이 균일하고 이불이 폭신했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한두 명 생겼다. 반년이 지나자 월세를 내고도 모녀가 먹고 살 만큼은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소영이의 학교였다. 소영이는 1987년생, 1994년 당시 7살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였다. 하지만 입학하려면 주민등록이 필요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병수가 주민등록을 열람하면 태백이라는 주소가 드러난다. 정숙은 소영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소영이는 매일 아침 이불집 앞길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책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이었다. 엄마, 나는 왜 학교 안 가?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가게 해줄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집 한 구석에 앉아 혼자 글자 연습을 했다. 정숙이 시장에서 사온 학습지가 유일한 교재였다. 한편 하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모녀가 자취를 감춘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병수는 2년 가까이 전국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주민등록은 여전히 거주 불명이었고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무렵 내연녀였던 미란이 이불집에 들어왔다. 창원 시내의 주점을 그만두고 병수의 집에 들어온 것이다. 시어머니 영자는 처음에는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어져 이불집을 돌리기가 버거웠다. 일손이 필요했다. 미란이 정숙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솜을 트고 배달을 나가고 밥을 짓는 일이었다. 사실상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은 순자를 통해 정숙에게 전해졌다. 도망친 지 1년 만에 처음 연락한 이후 순자는 이따금 태백에 오고 있었다. 병수의 눈을 피해 먼 길을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중간에 두세 번 갈아타면서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뒤를 확인했다. 하진에서 태백까지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이었다. 그래도 순자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딸과 손녀를 보러 왔다. 순자가 전해준 소식 중에 정숙이 주목한 것은 하나였다. 병수가 더는 찾아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미란과 함께 살게 되면서 모녀에 대한 집착이 옅어진 것 같다고 순자는 말했다. 순자의 집에도 한동안 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불안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 병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영이는 9살이 되어 있었다. 또래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소영이는 영영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이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다. 정숙은 건물주인 김성진을 찾아갔다. 이불집을 빌린 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신뢰를 쌓아온 터였다. 김성진은 정숙이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폭력 야반도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 그리고 2년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소영이 김성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김성진이 입을 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김성진은 태백 시내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불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곳이었다. 김성진의 제안은 이것이었다. 모녀의 주소를 그 아파트로 해놓는 것이었다. 이불집 주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설령 병수가 주민등록을 열람해도 찾아올 곳은 이불집이 아니라 세입자가 들락거리는 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김성진은 여러 건물의 세입자를 관리하는 임대업자였다. 아파트 한 호실에 세입자 이름 2개가 늘어난다고 해서 눈에 띌 일은 없었다. 물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병수가 태백까지 온다면 그 다음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소영이가 평생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정숙은 김성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진은 손을 저었다. 됐어. 애가 학교는 가야지. 1996년 봄 소영이는 2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9살이었다. 같은 반 아이들보다 2살이 많았다. 첫날 소영이는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 앞에 섰다. 정숙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여 눈을 맞췄다. 오늘부터 학교 가는 거야. 소영이의 눈이 빛났다. 2년간 이불집 구석에서 학습지만 풀던 아이가 드디어 교실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서류상 모녀는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 사는 곳은 이불집 안의 작은 방이었다. 서류 위의 주소와 실제 삶의 주소가 달랐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소영이에게 학교라는 세상을 열어주었다. 태백 외곽의 작은 이불집에서 모녀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불집은 자리를 잡았다. 태백 시내는 물론 인근의 정선 삼척에서도 이불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이 생겼다. 정숙의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산골 마을까지 퍼진 덕이었다. 겨울이 길고 추운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솜이불은 필수품이었다. 이불집은 사시사철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소영이도 무사히 성장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갔다. 2살 늦게 시작한 학교 생활이었지만 소영이는 또래 아이들과 금방 어울렸다. 엄마를 닮아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다. 방과 후에는 곧장 이불집으로 와서 엄마를 도왔다. 배달을 가거나 가게 마감을 돕는 것이 소영이의 몫이었다. 정숙은 35살이 되어 있었다. 29에 도망쳐 나온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손은 손먼지와 기계에 거칠어졌다. 그래도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하진 시절의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다. 단골 노인들 앞에서 웃음을 보이는 일도 늘었다. 순자는 여전히 2-3달에 한 번씩 태백을 오갔다. 손녀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 컸네, 우리 소영이. 하진 소식도 꼬박꼬박 전해주었다. 병수는 미란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으며 모녀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줄 알았다. 그런데 2001년 가을 순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수가 큰일 났다. 그 여자가 도망갔단다. 그 여자가 누군지 물을 필요도 없었다. 미란이었다. 몇 년간 이불집 안주인 노릇을 하며 병수와 살던 미란이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것이다. 순자에 따르면 미란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병수의 폭력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주점에서 일하던 시절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불집 노동에 시달리고 병수의 주먹에 맞는 생활, 정숙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미라는 짐을 싸서 하진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문제는 그 후였다. 혼자 남겨진 병수가 다시 모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순자가 말했다. 그놈이 또 집에 찾아왔어. 네가 어디 있냐고 행패 부리다 갔어. 정숙은 심장이 얼어붙었다. 7년 만이었다. 7년간 조용하던 남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조심해. 절대 말하면 안 돼. 순자는 걱정 말라며 죽어도 말 안 한다고 딸을 안심시켰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이불집 안에 멍하니 서 있었다. 기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7년 전 새벽 소영이를 업고
대문을 빠져나오던 그 밤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순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병수가 또 찾아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행패를 부리는 대신 차분한 모습으로 물어왔다고 한다. 장모님, 정숙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제가 소영이 아빠 아닙니까? 딸 한번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소리치고 행패를 부릴 때보다 그 차분한 말투가 더 무서웠다고 했다. 병수는 몇 년 만에 주민등록을 열람했다. 7년 전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다. 정숙도 소영이도 거주 불명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숙과 딸 소영이의 주소가 강원도 태백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주소였다. 병수의 눈이 번뜩였다. 태백, 경상남도에서 한반도 반대쪽 끝에 있는 산골 도시였다. 그곳에 아내와 딸이 있었다. 병수는 바로 트럭에 올라탔다. 하진에서 태백까지 쉬지 않고 달리면 십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병수는 주민등록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태백으로 향했다. 태백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주소를 물어 찾아갔다. 그곳은 시내 중심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다. 3층짜리 낡은 건물로 1층에 부동산이 있고 이 3층에 아파트 호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병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호수를 확인하며 복도를 걸었다. 해당 호실의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다. 1층 부동산으로 내려갔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사람이 김성진이었다. 김성진은 이 건물의 주인이자 1층에서 중개업도 겸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오자 김성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병수가 주소를 내밀었다. 여기 사는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이 집에 사는 정숙이라는 여자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김성진은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서류를 보는 척했다. 정숙 씨요. 글쎄요. 여긴 세입자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김성진이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다. 아, 이 집이 요전에 누가 잠깐 살다가 나갔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병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성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두 달 됐나?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월세 밀리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병수는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더 돌아보았다. 비어있는 아파트 창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사람이 사는 기척은 없었다. 김성진의 말대로라면 아내는 이미 이 주소를 떠난 후였다. 하지만 병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7년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잡은 단서였다. 태백이라는 도시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병수는 방향을 틀었다. 소영이를 찾기로 한 것이다. 소영이는 학교에 다닐 나이일 터였다. 주소가 태백이라면 태백 시내의 학교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수는 태백 시내의 중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학교 앞에 서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관찰했다. 소영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살 때였다. 지금은 14살 중학생이었다. 얼굴은 많이 변해 있을 터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볼 리는 없다고 병수는 생각했다. 2, 3일에 걸쳐 태백 시내의 중학교 3곳을 돌았다. 정문 앞에 서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주위에서 보면 수상한 광경이었다. 중년 남자가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태백 시내의 한 중학교 정문 앞이었다. 오후 4시 종례가 끝나고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수는 길 건너편에 서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교문을 나서는 여학생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컸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병수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멎었다. 눈매가 정숙을 꼭 닮았다. 병수는 확신했다. 소영이었다. 같은 순간 소영이도 길 건너편의 남자를 보았다. 7년 전의 기억이었다. 새벽에 엄마 손을 잡고 도망치던 그날 밤. 그 전까지 엄마를 때리던 남자의 얼굴. 7살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공포의 감각은 선명했다. 소영이의 발이 굳었다. 길 건너편의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소영이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책가방이 등 뒤에서 흔들렸다. 골목을 꺾고 또 골목을 꺾었다. 숨이 찼다. 이불집까지 단숨에 달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소영이의 얼굴은 새하얗다. 정숙이 놀라 달려왔다. 소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다. 엄마, 학교 앞에 아빠가 있었어. 정숙의 세상이 멈췄다. 소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영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정숙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말 아빠였어.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정문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했다. 나를 보고 있었어.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 것이다.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태백까지 온 것이다. 아파트 주소에서 막혔을 텐데 학교를 찾아다닌 것이다. 김성진 사장님이 아파트에서 막아주었어도 결국 학교가 단서가 되고 만 것이다. 정숙은 이불집 문을 닫고 불을 껐다. 소영이와 함께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모녀는 잠들지 못했다. 또 도망칠까? 정숙의 머리에 그 생각이 스쳤다. 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보따리를 싸서 밤을 틈타 떠날까? 하지만 상황이 달랐다. 8년 전에는 잃을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소영이는 이제 중학생이었다. 또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다. 8년간 쌓아온 삶이 있었다. 이것을 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막막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숙은 소영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불집 문도 열지 않았다. 이틀째, 사흘째도 닫은 채였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주인장, 이불 맡기러 왔는데 왜 문을 닫았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정숙은 더 이상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월세는 나가고 수입은 끊긴 상태였다. 오늘은 문을 열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게 유리문 앞에 그림자가 섰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문이 열렸다. 병수가 서 있었다. 8년 만이었다. 33이던 남자는 41살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거칠어졌고 눈 밑에 그늘이 깊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기 직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었다. 정숙의 온몸이 굳었다. 소영이가 엄마 뒤로 숨었다. 이불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가. 목소리가 의외로 낮고 차분했다. 나다. 한참 찾았다.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병수는 이불집 안을 둘러보았다. 중고 솜틀기계 쌓여있는 이불 더미 벽에 걸린 단골 손님 명단. 코웃음을 쳤다. 이불집을 하고 있었네. 우리 엄마 밑에서 배운 게 있으니. 그 말에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받으며 몸에 익힌 기술을 배운 게 있다고 말하는 남자였다. 병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정숙이 한 걸음 물러섰다. 병수가 말했다. 집에 가자. 소영이도 아빠가 있어야지. 8년이나 지났잖아. 이제 됐잖아. 목소리에 감정을 싣는 것인지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애도 아빠가 있어야지. 안 그러냐? 병수가 소영이를 보았다. 소영이는 엄마 등 뒤에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7살 때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웅크리던 아이가 14살이 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정숙이 입을 열었다. 안 가요. 병수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뭐라고? 안 간다고요. 돌아가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8년 전에는 말로 거부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달랐다. 병수의 표정이 변했다. 차분하게 설득하던 얼굴이 일그러졌다. 8년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나 주먹이 올라오기 직전의 그 표정이었다. 눈이 충혈되고 입가가 처졌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안 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숙은
소영이를 뒤로 밀치며 말했다. 소영아, 방에 들어가 있어. 소영이는 움직이지 못했다. 발이 굳어 있었다. 병수의 고함이 이불집 안을 가득 채웠다. 내년이 감히 도망을 쳐 8년간 숨어 지내니 좋았냐. 첫 주먹이 날아왔다. 정숙의 왼쪽 뺨을 때렸다. 솜틀 기계 옆으로 쓰러졌다. 8년 만에 맞는 주먹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팠지만 8년 전처럼 무력하지는 않았다. 하진에서는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움츠러들고 머리가 멈췄다. 지금은 달랐다. 맞으면서도 먼저 소영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소영이가 이불더미 구석에서 입을 막고 서 있었다. 눈이 공포로 가득했다. 8년 전 새벽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5살 아이의 눈과 똑같았다. 병수의 두 번째 주먹이 올라왔다. 정숙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바닥에 쓰러진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침이 정숙의 얼굴에 튀었다. 그때 소영이가 소리쳤다. 그만해. 병수가 움찔했다. 소영이를 돌아보았다. 14살 딸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엄마 때리지 마. 병수는 잠시 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정숙의 머리채에서 손을 놓았다. 병수는 이불집 안을 서성였다. 정숙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꺼냈다. 밖에 나가 소주를 사왔다. 이불집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마시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었다. 병수는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이불집을 제 집처럼 차지하고 앉은 것이다. 정숙은 부은 얼굴로 소영이를 안쪽 방으로 들여보냈다.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 소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문이 닫혔다. 밤이 깊었다. 병수는 취하자 다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정숙에게 시비를 걸었다. 8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말하라고 했다. 남자는 없었냐고 물었다. 정숙이 대답하지 않자 다시 손이 올라갔다. 8년 전과 똑같았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아내 위에 서서 고함치는 남자. 바닥에 엎드려 맞으면서 아이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여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을 아이. 8년 전 하진의 이불집과 지금 태백의 이불집. 장소만 바뀌었을 뿐 광경은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8년 전의 정숙은 맞고 난 뒤 도망칠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지금의 정숙은 도망치지 않았다. 병수는 이불집 바닥에 드러누운 채 소주를 병째 들이켰다. 술이 턱을 타고 목 아래로 흘러내렸다. 아랑곳하지 않았다. 작업장 한가운데에 취한 남자가 널브러져 있는 광경은 흉물스러웠다. 솜틀 기계 옆에 빈 병이 굴러다녔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정숙은 작업대 구석의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왼쪽 뺨이 부어올랐고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시선은 바닥에 누워있는 병수에게 향해 있었다. 남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수가 몸을 뒤척였다. 코를 고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을 떴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정숙은 시선을 피했다. 병수가 상체를 일으켰다. 소주병을 기울여 한 모금 더 마셨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영이 때문이야. 내 딸이잖아. 아빠가 딸 보러 온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병수의 목소리는 자기 연민에 젖어 있었다. 8년 동안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마누라가 애 데리고 도망간 심정이 어떤지 아냐고. 정숙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병수가 비죽 웃었다. 우리 엄마가 엄청 슬퍼했어. 시어머니 영자 이야기였다. 며느리가 가출한 뒤 동네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손녀를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병수는 그것이 모두 정숙 탓이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8년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몸부터 움츠러들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다. 네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왜 생겨. 그 시절에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달랐다. 8년간 혼자 이불집을 일구면서 정숙은 알게 되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맞으면서도 버텨온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못은 처음부터 폭력을 휘두른 쪽에 있었다. 병수가 4번째 병을 땄다. 눈이 풀려 있었다. 그런데 다시 눈빛이 변했다. 차분하던 기운이 사라지고 거친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야, 정숙이, 내일 아침에 짐 싸.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하진으로 돌아간다. 소영이도 데리고.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간다고 했잖아요. 병수의 표정이 변했다. 또 그 소리야. 병수가 벌떡 일어섰다. 비틀거리면서도 정숙 쪽으로 다가왔다. 정숙이 몸을 일으켰다. 등 뒤로 작업대를 짚고 섰다. 병수가 정숙의 멱살을 잡았다. 8년 전이었다면 그대로 끌려갔을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웅크리고 맞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숙은 멱살을 잡힌 채 병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8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때려요. 또 때려봐요. 병수가 주춤했다. 여기서 또 때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8년 전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수의 눈에 당혹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8년 전 맞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병수는 멈출 사람이 아니었다. 당혹감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멱살을 잡은 손이 정숙을 벽 쪽으로 밀쳤다. 병수의 주먹이 다시 올라갔다. 그 순간 안쪽 방문이 열렸다. 소영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소영이의 입이 열렸다. 엄마한테 왜 그래요? 병수가 딸을 돌아보았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를 때려요? 아저씨. 병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했다. 8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게 이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새벽에 도망쳐야만 했던 공포의 기억. 그것이 이 남자의 전부였다.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네 아빠야.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아니야. 병수가 소영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비틀거리며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소영이가 뒷걸음질 쳤다. 정숙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병수와 소영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병수의 손이 정숙의 어깨를 밀쳤다. 정숙이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솜틀 기계 쪽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정숙의 손에 무언가가 닿았다. 작업대 아래에 놓여있던 것이었다. 이불집에서 원단을 재단할 때 쓰는 도구였다. 정숙의 손이 그것을 쥐었다. 병수는 소영이를 향해 서 있었다. 등이 정숙 쪽을 향해 있었다. 네 엄마가 너를 이따위로 키웠구나. 병수의 손이 소영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소영이가 비명을 질렀다. 정숙이 일어섰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정숙 본인의 진술만이 남아있다. 8년간의 도망, 8년간의 공포,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훗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영이에게 손을 대려는 것을 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 전에는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태백의 이불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3명뿐이었다. 정숙과 소영, 그리고 병수. 하지만 그중 한 명은 2번 다시 입을 열 수 없게 되었다. 새벽이었다. 이불집은 고요했다. 기계 소리도 고함 소리도 비명 소리도 멎어 있었다. 형광등만이 을신연스럽게 켜져 있었다. 정숙은 이불집 바닥에 앉아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바닥에 병수가 쓰러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없었다. 안쪽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소영이의 눈이 보였다. 아이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소영이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정숙은 아이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나오지 마.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틈에서 물러났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집 벽에 걸려있던 전화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112.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십니까? 정숙은
이불집 주소를 댔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병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태백 시내를 가로질러 이불집 앞에 순찰차 2대가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불집 안의 광경을 보고 한 경찰관이 멈칫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 피 묻은 도구 구석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그리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여자. 정숙은 저항하지 않았다. 두 손을 내밀었다. 소영이가 안쪽 방에서 나왔다. 경찰관 한 명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순찰차에 태워져 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8년 전 새벽, 엄마 등에 엎여 대문을 빠져나가던 그날 밤이 있었다. 그때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새벽의 불빛 속으로 엄마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소영이는 이불집 앞에 서서 순찰차의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태백경찰서 조사실이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형사가 앉았다. 정숙의 얼굴에는 전날 밤 맞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왼쪽 뺨이 부어올랐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형사가 녹음기 스위치를 켰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정숙은 입을 열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형사가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사는 밤새 계속되었다. 정숙의 진술서는 수십 장에 걸쳐 작성되었다. 8년간의 이야기가 한 장 한 장 채워져 갔다. 태백경찰서에서 하진경찰서로 연락이 갔다. 하진경찰서 담당자는 기록을 뒤져 8년 전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정숙 가출, 추정 종결. 불과 몇 줄로 요약된 서류였다. 그 몇 줄 너머에 8년의 삶이 숨어 있었다. 하진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시어머니 영자에게 연락이 갔다. 아들 병수가 태백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영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친정어머니 순자에게도 소식이 닿았다. 태백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딸 정숙 씨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8년간 눈을 피해 딸을 만나러 태백으로 가던 어머니였다. 하진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꼬박 하루가 걸려다니던 그 길,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버텨온 8년이었다. 그 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말 앞에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순자는 태백행 버스에 올랐다. 하진에서 태백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길이었다. 순자는 버스 창밖을 보며 8년 전을 떠올렸다. 딸이 처음 전화해온 날,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떨리는 목소리. 엄마 나야. 그 한마디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었던 날이었다. 정수가 사람만 있어주면 그걸로 됐다. 그때 그렇게 말했다. 사람만 있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버스가 태백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다. 면회실에서 딸을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정숙의 얼굴이 보였다. 멍이 들어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다. 순자는 유리에 손을 댔다. 정숙도 반대편에서 같은 곳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영이 좀 봐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딸 걱정에 달려온 어머니에게 딸이 처음 한 말이 아이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8년 전 새벽 소영이를 업고 도망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언제나 소영이를 향해 있었다. 2003년 봄 재판이 열렸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법정이었다. 정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정숙이 병수를 살해한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을 주장했다. 법정에는 친정어머니 순자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62살이 된 순자는 한겨울에도 재판이 열릴 때마다 태백을 찾았다. 시어머니 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자가 재판에 출석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검찰 측의 논고가 먼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사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자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것은 상황에 비해 과도한 대응이었으며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병수의 행위가 폭력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흉기 사용이라는 수단의 과도함을 문제 삼았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 행위가 침해에 상응해야 하는데 그 한도를 넘었다는 논리였다. 변호인 측의 반론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결혼 생활 동안의 폭력 기록을 제출했다. 하진 시절 정숙이 병원을 찾았던 기록이 있었다. 늙골에 금이 간 진단서 안면부 타박상 소견서, 인대 손상 기록. 정숙이 이 병원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변호인이 하진 인근을 수소문에 찾아낸 것들이었다. 진단서의 날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의 모든 날들이 폭행당한 나날들이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피고인은 6년간 반복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1994년에 7살 딸을 데리고 야반도주한 것은 법적 절차로는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년간 도망 생활을 하며 새로운 삶을 일구었지만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수차례 구타당했으며 미성년 딸에게까지 폭력이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체격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를 고려하면 맨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흉기 사용은 과잉이 아니라 유일한 방위 수단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 신청을 허가했다. 건물주인 김성진이 증인석에 섰다. 김성진은 정숙이 처음 이불집을 빌리러 왔던 날부터의 이야기를 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 사정을 알고 모녀의 주소를 다른 건물로 옮겨준 일, 병수가 아파트로 찾아왔을 때 모른다고 돌려보낸 일. 김성진은 담담하게 증언했다. 애가 학교는 가야 하니까요. 그거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순자도 증인석에 섰다. 딸이 처음 전화해온 날부터 몰래 태백을 오갔던 8년간의 이야기를 했다. 병수가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마다 모른다고 버텼던 일. 하진에서 태백까지 버스를 갈아타며 꼬박 하루 걸려 다녔던 일. 순자는 증언 도중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이 잠시 쉬겠냐고 물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호명되었다. 소영 당시 16살 중학교 2학년이었다. 소영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방청석에서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은 피고인석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소영이는 엄마를 한번 보고 증인석에 앉았다. 변호인이 물었다. 1994년에 어머니와 함께 하진을 떠난 기억이 있습니까? 네, 새벽에 엄마가 깨웠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7살이요. 그날 밤을 기억합니까? 소영이는 잠시 침묵했다. 전부는 기억 못해요. 하지만 무서웠던 건 기억해요.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아빠가 엄마를 자주 때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 있었어요. 변호인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태백에서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까? 2년이요. 2년 동안 못 갔어요. 왜 가지 못했습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아빠한테 들킬까 봐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02년에 학교 앞에서 아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학교 정문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소영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7살 때랑 똑같았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건 당일 밤에 대해 물었다. 그날 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네, 봤어요. 소영이는 그날 밤 방 안에서 들었던 소리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의 공포를 이야기했다. 아빠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일어섰어요.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법정안이 숙연해졌다.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먼저 설명했다. 피고인은 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1994년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도피한 후
8년간 새로운 삶을 살았으나 가해자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해 찾아와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수차례 구타당했으며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위해가 가해지려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에 있어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일부 벗어난 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체격적 열세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행,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잉방위로 판단한다.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의 중대성은 감경 사유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선고했다. 피고인 정숙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순자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았다. 표정에 변화는 없었다. 각오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영이가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엄마를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법정 경위가 정숙을 데리고 나갔다. 소영이는 엄마의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영이는 외할머니인 순자에게 맡겨졌다. 하진으로 돌아가야 했다. 태백을 떠나는 날 소영이는 이불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이 닫힌 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유리문 너머로 솜틀 기계가 보였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돌리던 기계였다. 소영이는 유리문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돌아섰다. 소영이는 하진에서 순자와 함께 살며 중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숙은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